압록강에서 메콩강까지 자유를 향한 3000km. 키보드 한 번의 클릭이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키보드 소리가 총성처럼 들린 적 있나요? 저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15살 새벽 3시. 모니터 불빛만이 얼굴을 비추던 그 순간 말이에요.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6억 달러가 움직였거든요. 그 순간의 클릭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건 단순한 키보드 소리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운명의 방아쇠 소리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아니, 이제는 김태현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천재 해커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욕하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만 불리고 싶습니다. 자유인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북한의 사이버 전사에서 한국의 보안 전문가가 되었는지, 그 3000km의 여정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에요. 압록강에서 시작해 메콩강을 건너 마침내 자유를 찾기까지의 모든 순간들 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자유가 뭐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걸 3층 호텔 화장실 창에서 뛰어내리던 그 순간에야 깨달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키보드로 세상을 공격하던 소년에서 키보드로 세상을 지키는 어른이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손에 땀이 날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깨닫게 될 거예요. 자유란 선택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요. 모든 이야기엔 시작이 있죠. 제 이야기는 평양 만경대 구역의 낡은 아파트, 그 추운 겨울밤에서 시작돼요. 10살이던 그의 겨울이었어요.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온 가족이 웅크리고 있던 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똑똑똑. 3번의 노크 소리가 우리 집 공기를 얼음처럼 얼려버렸죠. 어머니의 손이 사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 무거운 침묵의 의미를 알 수 있었거든요. 문이 열렸을 때 검은 코트를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보이부 요원들이었죠. 박민수 학생이 맞습니까? 한 명이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그 서류에는 제 이름과 함께 낯선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전국 수학 경시대회 만점, 논리력 테스트 전국 1등, IQ 168.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특별 선발 대상자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죠. 축하합니다. 조선의 미래를 이끌 영재로 선발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연한 두려움도 느꼈거든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제까지 다녀와야 하나요? 기간은 미정입니다. 민수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어머니가 제게 작은 목걸이를 걸어주셨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옥구슬이 달린 목걸이였죠. 힘들 때마다 이걸 만져보렴. 엄마가 항상 민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 옥구슬의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게 제가 집에서 가져온 마지막 온기였거든요. 다음날 새벽, 검은 승용차가 우리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모습이 진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요. 승용차는 평양 시내를 한참 달려 외곽의 어떤 건물 앞에 멈췄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교육기관 같았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 양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서버 렉들, 그리고 푸른 LED들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모습. 제 눈에는 그것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보였어요. 공기마저 다르더라고요. 뭔가 미래의 냄새가 났거든요.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처음이지? 나도 처음 왔을 때 입이 안 다물어졌어. 돌아보니 저보다 2~3살 많아 보이는 형이 웃고 있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가
바로 최고의 해커로 불리던 번개 형이었죠.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키보드로 싸우는 전사들을 키우는 곳이야. 너도 이제 우리 중 하나가 되는 거지. 그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장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은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이버 전사입니다. 총알 대신 코드를 쏘고 폭탄 대신 바이러스를 심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여러분의 키보드 한 번의 타이핑이 적들의 심장을 관통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적이라는 게 사실은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걸요. 첫 한 달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새벽 5시 기상, 밤 12시 취침. 그 사이에는 온갖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제 머리를 파고들었죠. C 언어로 시작해서 어셈블리,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특히 암호학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RSA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밤새 끙끙댔죠. 노트에는 온갖 수학 공식들과 밑줄로 가득했어요. 민수야, 너 이거 이해했어? 룸메이트인 철수 형이 물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설명해봐. 그렇게 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배우면서 더 깊이 이해했죠. 그런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어느새 저는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담당 교관이 제 노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민수는 정말 타고났구나.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뭐가 문제인가요? 속도는 빠른데 방향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기술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왜 쓰느냐는 거지.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빨리,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단순한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교관의 말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2년이 흘러 드디어 첫 실전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이었거든요. 민수야, 이제 진짜 싸움터에 나갈 시간이야. 번개 형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작전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드디어 그동안 배운 모든 걸 써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막연한 긴장감도 몰려왔거든요. 작전실 문이 열렸을 때 거대한 스크린에 한국의 금융망 지도가 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곳곳에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은행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번 작전명은 정찰 1호다. 목표는 남조선 주요 금융기관의 보안 시스템 파악이야. 작전 지휘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제 이름 옆에는 보조 공격수라고 적혀 있었죠. 13살 소년에게는 꽤 큰 책임이었어요. 민수는 어떤 기분이야? 옆에 앉은 미영 누나가 물었어요. 미영 누나는 저보다 3살 많았지만 벌써 5번의 작전을 성공시킨 베테랑이었어요. 떨려요. 근데 설레기도 하고요. 그 마음 잊지 마. 처음 마음을 잃으면 기계가 돼버려. 미영 누나의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아요. 그게 제게 던진 마지막 경고였던 건 아닐까요? 작전이 시작됐어요. 제 역할은 상대방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는 것이었어요. 포트 스캔을 돌리고 SQL 인젝션을 시도하고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준비했죠. 손끝이 바늘처럼 예민해졌어요.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같았거든요. 타닥타닥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의 그 긴장감이란. 들어갔다. 제가 방화벽을 뚫었을 때 작전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으로 남의 시스템에 침입한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의 쾌감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춘 것 같았어요. 잘했어, 민수야. 진짜 천재구나. 모든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어요. 그 달콤한 칭찬에 저는 완전히 취해버렸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달콤함이 제 마음을 조금씩 마비시키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기분도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걸 한 것 같은 그런 묘한 죄책감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칭찬의 달콤함에 묻혀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어갔어요. 어둠의 세계로요. 시간이 흘러 저는 15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진짜 큰 작전에 참여하게 됐죠. 번개 작전이라고 불리던,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그 작전 말이에요. 그해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던 4월, 작전실에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도 사뭇 달랐어요. 뭔가 역사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거든요. 이번 작전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작전 지휘관의 목소리에도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뜬 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로그인 화면이었어요. 목표는 크립토 캐피털 익스체인지. 현재 약 15,000 BTC가 보관되어 있고 시가총액으로는 약 6억 달러에 해당한다. 6억 달러.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돈 중에 가장 큰 액수였거든요. 민수야, 이번엔 내가 주공이야. 번개 형이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주공이라니. 15살 소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책임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자부심도 느꼈죠. 할 수 있어요. 제가 대답했을 때 형의 눈에서 믿음직한 미소를 볼 수 있었어요. 준비 기간은 3개월이었어요. 그 3개월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해당 거래소의 모든 시스템을 분석했고 직원들의 SNS까지 샅샅이 뒤져봤어요.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을 동원해 가짜 이메일을 만들고 피싱 사이트를 구축했죠. 밤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짜는 제 모습을 보면 마치 악마와 계약을 맺은 것 같았어요. 붉은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코드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거든요. 민수야, 몸 좀 챙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미영 누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괜찮아요. 이 일을 끝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 자신이 가장 크게 바뀌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요. 드디어 D-Day가 왔어요. 2017년 7월 23일 일요일 새벽 3시. 시스템 정비로 보안이 가장 허술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시작한다. 지휘관의 신호와 함께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제 심장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이 작전실을 채웠죠. 첫 번째 방화벽 돌파. 두 번째 인증 우회. 세 번째 관리자 권한 탈취.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마치 완벽하게 짜인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프라이빗 키가 화면에 떠올랐을 때 작전실이 숨을 죽였어요. 엔터를 눌러 민수야. 번개 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 짧은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어요. 이거 정말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 의문은 금세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기대 어린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엔터. 클릭. 그 한 번의 소리와 함께 12,000 BTC가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뭔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느꼈어요. 성공이다. 6억 달러. 작전실이 환호로 뒤덮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쳤고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영웅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텅 빈 것 같은 허전한 느낌이었어요. 분명 모든 사람들이 저를 칭찬했고 큰 성공을 거뒀는데도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느꼈던 그 허전함이 제 양심의 마지막 신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죠.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됐어요. 번개 작전의 성공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저는 국가적 영웅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학교 앞에 서더라고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와 저를 불렀어요. 박민수 동지 모시러 왔습니다. 어디로요? 가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 차는 평양 시내를 관통해 유경호텔로 향했어요. 그 거대한 삼각형 건물을 올려다볼 때 마치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멈췄을 때 제 심장도 함께 멈춘 것 같았어요. 문이 열렸을 때 보인 건 평양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거대한 창문과 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어린 영웅이 왔구나. 그 사람이 돌아섰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교과서와 신문에서만 보던 그 얼굴이 제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원수님. 겨우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의 무게감이란 마치 온 세상의 무게가 어깨에 올라온 것 같았어요. 15살에 6억 달러를 움직였다고? 대단하구나. 그분의 칭찬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맡길 생각이야. 준비가 되어 있나? 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족들에게 특별 대우가 주어졌고 제 방에는 최신 장비들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저를 천재 해커, 국가의 보물, 미래의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그 모든 칭찬에 저는 완전히 취해버렸죠.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더 많은 칭찬, 더 큰 성공을 갈망하게 됐어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그런 성공에 취할수록 제가 진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숫자를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었던 거죠. 그 돈으로 누군가는 집을 사려고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하려 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그저 화면 속 숫자일 뿐이었거든요. 특별 대우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팀에 배정됐어요. 정찰총국 121부대라는 곳이었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실력자들이었어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민수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팀장인 강 대위가 말했어요. 강 대위는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였는데 이미 수십 건의 작전을 성공시킨 베테랑이었어요. 새로운 작전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인프라를 마비시키거나 정보를 빼내는 일들이었거든요. 병원 시스템을 해킹해서 환자 정보를 빼내고 전력망을 공격해서 정전을 일으키고 언론사 시스템에 침입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일들. 어느 날 작전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번 타겟은 서울의 한 대학 병원이다. 환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VIP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빼내는 것이 목표다. 그 순간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만약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만약 제가 해킹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머니의 정보가 들어있다면? 민수야, 괜찮아? 옆에 앉은 동료가 물었어요. 제가 멍하니 있었나 봐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혼자 남아서 작전 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잘하고 있는 일인데,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일인데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때 번개 형이 들어왔어요. 민수야, 아직도 안 갔어? 벌써 새벽 2시야. 형,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요? 번개 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잠깐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야,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조국을 위해 일하는 거야. 의심하는 순간 끝이야. 그 말 속에서 저는 뭔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마치 금기를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죠. 그렇게 저는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의문을 품고 살아가게 됐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천재 해커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2018년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붉게 물들던 그 계절에 제 인생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겼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짜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교육 담당관이 들어오더니 제게 작은 편지 한 통을 건네줬어요. 집에서 온 편지야. 검열은 이미 끝났으니까 읽어봐도 돼.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3년 만에 받는 첫 번째 편지였죠. 편지를 받는 순간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목걸이를 걸어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눈물 어린 모습.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거든요. 3년 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셨을까? 건강하신가? 저를 원망하지는 않으실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편지를 펼쳤을 때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가 보였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떨리는 글씨였어요. 민수야, 엄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엄마는 걱정이 많이 돼.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 컴퓨터로 나쁜 일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마 우리 민수는 그런 일에 관련된 건 아니겠지? 민수야, 엄마가 내게 바라는 건 단 하나야.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야. 할머니가 물려주신 그 목걸이 아직 가지고 있니? 힘들 때마다 그걸 만져보렴. 그리고 기억해. 엄마는 언제나 민수를 사랑한다는 걸.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죠.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눈에서 온기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기계 같은 눈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목에 걸린 할머니의 목걸이를 만져봤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 손이 차가워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착한 사람이 되라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과연 착한 사람인가?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해킹한 그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 제가 훔친 돈의 주인들, 제가 마비시킨 시스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 그들도 다 어머니처럼 소중한 사람들이겠죠.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전 브리핑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민수야, 요즘 상태가 이상한데?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강 대위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제 양심이 깨어나고 있었던 거죠.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양심이 어머니의 편지 한 통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성공한 작전에도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더 컸어요. 어느 날 새로운 작전 계획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타겟이 바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였거든요. 학교 시스템을 해킹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작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어머니의 편지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뛰어난 해커였지만 속으로는 탈출을 꿈꾸는 죄수가 되어 있었죠. 2019년 봄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국제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북한의 우수한 인재로서 참가하는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어요. 민수야, 이번 출장은 정말 중요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출발 전날 강 대위가 신신당부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선양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뭔가 자유로운 냄새가 났어요. 컨퍼런스 첫날, 저는 세계 각국의 보안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해킹을 막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과는 정반대였어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몰래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근처 인터넷 카페로 향했죠. 살짝 스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지금까지 들어보기만 했던 사이트들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서 이것저것 클릭해봤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에 대한 뉴스들, 탈북자들의 증언, 그리고 제가 속한 조직에 대한 기사들이었어요. 레저러스 그루프, 북한 해커 조직의 정체,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의 실체, 병원 시스템 해킹으로 환자들이 위험해. 기사를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해왔는지 처음으로 정확히 알게 된 거죠. 그동안 저는 숫자와 코드만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병원 해킹 기사였어요. 제가 침입했던 그 병원에서 시스템 마비로 수술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생명의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내가 한 일이구나.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범죄였고 테러였던 거죠. 유튜브에서 탈북자들의 영상을 봤어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가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권리죠. 한 탈북자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지금까지 선택할 권리가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길을 걸어왔을 뿐이었죠. 나도 선택하고 싶다.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 그때 처음으로 탈출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나올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같은 몸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자유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중국 돈으로 작은 공책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전혀 몰랐죠. 하지만 중요한 건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중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충실한 해커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 작은 공책은 제 보물이 되었어요. 매일 밤 불을 끄고 손전등 불빛으로 탈출 계획을 적었어요. 어떻게 하면 감시를 피할 수 있을까? 어느 루트로 가야 할까?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될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평양에서는 모든 게 통제되고 있었거든요. 여권도 없고 돈도 없고 무엇보다 제가 사라지면 바로 들통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중국에서 본 그 자유로운 세상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면 꿈을 꿨어요. 어머니와 함께 자유로운 땅에서 평범하게 사는 꿈을요. 민수야, 요즘 왜 이래?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 번개 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너무 티를 내고 있었나 봐요. 아, 그냥 새로운 해킹 기법을 생각하느라고요. 거짓말이 점점 늘어갔어요. 하지만 들키면 안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새로운 작전을 위해 단둥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단둥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였어요. 거기서라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번 작전은 정말 중요해. 중국 은행 시스템에 침입해서 달러를 빼내는 거야. 강 대위가 브리핑을 하는 동안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내 마지막 작전이 될 거야. 단둥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몰래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압록강 변으로 걸어가면서 중국 땅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건너편 도시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저기가 자유구나. 하지만 막상 강을 보니 무서웠어요. 겨울이라 얼음이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국경 경비대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요. 지금은 아니야. 좀 더 준비가 필요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이번 출장은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했어요. 성급하게 행동했다가는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모범적인 해커가 되었어요. 작전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상부로부터 칭찬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가면이었어요. 진짜 제 마음은 이미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평양으로 돌아온 후에도 탈출 계획은 계속됐어요. 인터넷을 통해 몰래 탈북 루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한 준비물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너무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2019년 여름, 제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민수야, 최근에 개인적으로 뭔가 연구하는 게 있어? 강 대위가 갑자기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아니요, 별로요. 왜 그러시는데요? 네트워크 사용 기록을 보니까 좀 이상한 패턴이 있어서 업무와 관련 없는 검색들이 많더라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 그냥 새로운 해킹 기법들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 그럼 됐고. 아, 그런데 민수야. 네? 요즘 좀 조심해. 상부에서 내부 보안 검열이 강화됐거든. 괜한 오해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 말은 경고였어요. 누군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책상 서랍이 뒤져진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물론 탈출 계획서는 다른 곳에 숨겨놨지만 그래도 끔찍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점심시간에 번개 형과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형, 혹시 최근에 내부 조사 같은 게 있었나요? 번개 형의 표정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민수야, 왜 그런 걸 물어봐? 뭔가 찔리는 게 있어?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서요. 번개 형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야, 형이 하나만 물어볼게. 너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번개 형도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저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을지도 모르죠. 무슨 이상한 생각요? 저는 그냥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 그렇겠지. 우리 민수가 그런 애는 아니니까. 하지만 번개 형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의심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들킬 바에는 차라리 지금 당장 도망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모한 결정인지는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중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충실한 해커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 작은 공책은 제 보물이 되었어요. 매일 밤 불을 끄고 손전등 불빛으로 탈출 계획을 적었어요. 어떻게 하면 감시를 피할 수 있을까? 어느 루트로 가야 할까?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될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평양에서는 모든 게 통제되고 있었거든요. 여권도 없고 돈도 없고 무엇보다 제가 사라지면 바로 들통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중국에서 본 그 자유로운 세상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면 꿈을 꿨어요.
어머니와 함께 자유로운 땅에서 평범하게 사는 꿈을요. 민수야, 요즘 왜 이래?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 번개 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너무 티를 내고 있었나 봐요. 아, 그냥 새로운 해킹 기법을 생각하느라고요. 거짓말이 점점 늘어갔어요. 하지만 들키면 안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새로운 작전을 위해 단둥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단둥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였어요. 거기서라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번 작전은 정말 중요해. 중국 은행 시스템에 침입해서 달러를 빼내는 거야. 강 대위가 브리핑을 하는 동안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내 마지막 작전이 될 거야. 단둥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몰래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압록강 변으로 걸어가면서 중국 땅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건너편 도시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저기가 자유구나. 하지만 막상 강을 보니 무서웠어요. 겨울이라 얼음이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국경 경비대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요. 지금은 아니야. 좀 더 준비가 필요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이번 출장은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했어요. 성급하게 행동했다가는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모범적인 해커가 되었어요. 작전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상부로부터 칭찬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가면이었어요. 진짜 제 마음은 이미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평양으로 돌아온 후에도 탈출 계획은 계속됐어요. 인터넷을 통해 몰래 탈북 루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한 준비물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너무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2019년 여름, 제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민수야, 최근에 개인적으로 뭔가 연구하는 게 있어? 강 대위가 갑자기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아니요, 별로요. 왜 그러시는데요? 네트워크 사용 기록을 보니까 좀 이상한 패턴이 있어서 업무와 관련 없는 검색들이 많더라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 그냥 새로운 해킹 기법들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 그럼 됐고. 아, 그런데 민수야. 네? 요즘 좀 조심해. 상부에서 내부 보안 검열이 강화됐거든. 괜한 오해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 말은 경고였어요. 누군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책상 서랍이 뒤져진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물론 탈출 계획서는 다른 곳에 숨겨놨지만 그래도 끔찍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점심시간에 번개 형과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형, 혹시 최근에 내부 조사 같은 게 있었나요? 번개 형의 표정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민수야, 왜 그런 걸 물어봐? 뭔가 찔리는 게 있어?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서요. 번개 형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야, 형이 하나만 물어볼게. 너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번개 형도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저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을지도 모르죠. 무슨 이상한 생각요? 저는 그냥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 그렇겠지. 우리 민수가 그런 애는 아니니까. 하지만 번개 형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의심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들킬 바에는 차라리 지금 당장 도망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모한 결정인지는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내일부터 며칠 출장 갈 것 같아요. 또? 요즘 출장이 많이 늘었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모르게 최근 들어 거짓말이 많아졌거든요. 네, 중요한 일이라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제가 탈북을 시도한다는 걸 알면 어머니도 연루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사무실이 조용할 때 몰래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강 대위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어? 민수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 그냥 할 일이 있어서요. 그래? 참, 너 오늘 점심 먹고 나한테 와. 할 얘기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오전 내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이 발각된 건 아닐까요? 점심을 먹고 강 대위 사무실로 갔을 때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정치보위부 제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민수야, 앉아. 이분은 정치보위부에서 오신 리 참사님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치보위부라는 건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 중 하나였거든요. 박민수 동무 안녕하십니까? 리 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좀 이상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상한 활동이라니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업무만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면 업무와 관련 없는 것들이 많더군요. 특히 국경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자주 찾아봤던데 완전히 들켰구나.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새로운 작전을 위해 지형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작전이죠?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리 참사가 차갑게 웃었어요. 박민수 동무, 거짓말은 그만두시죠.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강 대위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관대하게 처리해 줄 수도 있어.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미 들킨 마당에 거짓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완전히 자백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만약 제가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면 그건 더 나은 해커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 참사가 서류철을 꺼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안에는 제가 몰래 적어뒀던 메모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탈출 경로, 필요한 물품들, 심지어 중국 돈의 환율까지.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증거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탈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강 대위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고 리 참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강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요. 너는 조국이 너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강 대위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은 저를 정말 아껴주셨거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어요. 리 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박민수, 당신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탈북을 시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때 강 대위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 어깨를 잡았어요. 민수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후회한다고 말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어. 저는 강 대위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에는 저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대위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강 대위가 힘없이 손을 놓았어요. 리 참사가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수, 당신은 지금부터 구속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사무실이 깜깜해진 틈을 타서 저는 재빨리 일어났어요. 어둠 속에서 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잡아. 뒤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복도로 뛰어나왔어요. 평소에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던 게 도움이 됐어요. 어둠 속에서도 비상구를 찾아갈 수 있었거든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구나. 건물을 빠져나온 저는 미리 준비해둔 배낭을 찾으러 갔어요. 며칠 전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숨겨둔 거였어요. 그 안에는 중국 돈, 간단한 음식, 그리고 탈출 계획서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는 갈 수 없었어요. 이미 포위됐을 게 뻔했거든요. 어머니에게 안부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떠나야 한다는 게 가장 가슴 아팠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밤이 되자 저는 미리 계획해둔 대로 압록강으로 향했어요. 겨울이라 강이 얼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얼음이 얇았어요. 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건널 수 있을까? 혹시 빠져 죽는 건 아닐까?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모든 걸 걸었으니까요. 첫 발을 얼음 위에 올려놨을 때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서웠지만 계속 걸어갔어요. 한 발 한 발씩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걷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뒤돌아보니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추격자들이 온 거였어요. 더 빨리 가야 해. 공포가 용기를 이겼어요. 저는 조금씩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그때 갑자기 둥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에 금이 갔어요. 차가운 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갑자기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쪽으로. 빨리. 중국어였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손전등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불빛을 향해 달렸어요. 얼음이 더 많이 갈라졌지만 이미 중국 쪽에 가까워져 있었어요.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추위와 긴장,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괜찮습니까? 저를 도와준 사람은 조선족 아저씨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 아저씨의 도움으로 저는 안전한 곳에 숨을 수 있었어요. 며칠 동안 조선족 마을에서 몸을 숨기면서 저는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으로 가려면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제3국으로 가야 했어요. 형님, 한국에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언제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모든 걸 걸고 온 길이었으니까요. 몇 달 후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단체의 도움으로 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태국에서 한국 영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박민수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영사관 직원분의 따뜻한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마치고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북한에서의 해킹 기술이 여기서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는 나쁜 일이 아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제 기술을 쓰고 있어요. 가끔 꿈에서 어머니를 봐요. 민수야, 잘 살고 있지? 네, 어머니.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럼 됐다.
꿈에서 깨면 언제나 눈물이 나요.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기다릴 거예요. 지난주에는 같은 처지의 탈북자 청년들과 함께 작은 봉사활동도 했어요. 새로운 탈북자분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는 일이었어요. 형님, 한국 와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한 후배가 물어봤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자유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래요.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도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저처럼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저는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해커에서 자유인이 된 박민수로서 말이에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걸고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작품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망이 언젠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도 북한에서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언젠가 한반도 전체의 진정한 자유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온 것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